그런데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고 이것은 다른 과목과 달리 단순한 암기가 아니고 그다음 어떤 종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의 과목의 특성상 일정한 어떤 것을 A는 B다, B는 C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럼 우리가 13년 정도의 강의, 이 강의를 우리가 압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강의의 기출문제가 어떻게 형태로 기출문제가 출제가 되었는가. 그러면 그 기출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과연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반복적으로 지금 출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놀랍게도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항상 기존에 출제됐던 그런 지문이라든가 출제됐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적어도 80% 이상은 반복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문제라고 하는 것은 10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딱 분석을 했을 때 새로운 문제는 한 문제나 두 문제에 불과하죠. 그 다음에 보통 한 5년 정도의 문제 있죠. 5년 정도의 문제만 잘 파악을 해도 80점 이상은 우리가 맞을 수 있죠. 이게 기출문제의 힘이고 기출문제의 중요성이죠. 그런데 일반 학원에서는 기출문제를 잘 이렇게 다루질 않죠. 그것은 왜 그런지 그것은 그 선생님이 보는 눈,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기출문제, 민법은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기출문제에 관한 지문을 내가 습득하고 있으면 거기서 절대로 기출문제는 한두 문제 빼고는 그 그물망을 또 빠져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들 확신을 갖고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자 14쪽으로 한번 보시죠. 그래서 법률행위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법률행위 일반을 보면 먼저 이제 기본 문제가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뭐냐 기출지문 패턴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런 박스에 보면 이 항상 뭐를 먼저 하냐 기출문제 패턴을 먼저 할 거예요. 지문 패턴.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이 지문 하나하나가 옳고 그름을 파악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안정적으로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를 공부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출제될 것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이 기출지문 여기에 범위 안에서만 출제되고 이 범위 안에서 응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격증 시험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보면 뭐 다른 국가고시 있죠. 고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새로운 문제 유형이 그래도 나오죠. 그런데 지금 국가고시 자격시험 있죠. 이 자격시험은 모든 것이 기출문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많은 시간을 엉뚱한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알차게 그다음에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고생하지 않고 1년 안에 단기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반드시 갖추고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쪽 보면 기출지문 패턴 그렇게 남아있죠. 1번 유언이라든가 법률행위 설립행위 혼인이라든가 어음행위는 유효식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한번 보면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말이죠. 이렇게 법률행위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냐면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을을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을을 뭐라고 한다 을이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 이렇게 이 청약과 승낙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가 돼야 되죠. 일치. 이것을 우리는 합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일치가 된다, 합치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 계약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고 이 법률 요건을 원인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인행위는 뭐겠냐? 원인행위를 우리는 다른 말로 채권행위라고 얘기하고 채권행위를 뭐라고 한다? 그것을 의무 부담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의무를 부담하죠. 의무 부담행위, 의무를 뭐란다? 이행의 문제, 이행의 문제가 따른다 이렇게요. 그래서 의무를 뭐를 해야 된다? 이행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갑과 을이 한 사람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계약에 의해서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무에 의해서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생기는 것이고요.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러한 계약이 이루어져서 뭐가 되느냐? 이것을 권리와 의무 관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죠.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뭐라 한다? 그것을 권리와 의무는 상호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한 권리 의무를 한마디로 이것을 권리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권리 본위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의무를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시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권리 본위주의 사상인데 이러한 권리 관계를 뭐라 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법률 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뭐라 한다? 우리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률 관계와 비교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인간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이 법률 요건을 원인이라고 하는데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잖아요. 이 결과를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효과라고 표현을 하죠. 법률 효과 이것을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채권행위죠. 그러면 이 법률 효과 결과를 뭐라고 한다?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물권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한다? 이것을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처분행위는 뭐다? 이 행위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이고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처분 권한자만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의무 부담이죠. 이러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의무 부담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569조에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 우리가 부동산에서 얘기하면 뭐다? 등기부를 가지고 즉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처분행위의 대표적인 게 물권이죠. 물권은 뭐가 있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우리가 뭐죠? 물권행위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지상권이 설정한다. 지상권이 이전된다. 즉 물권에 관한 행위를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라고 하고 그다음에 준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준물권행위는 물권은 아니지만 물권행위에 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채권 양도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형성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법률 요건은 원인행위죠. 이 원인행위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냐?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또 하나는요.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법률의 규정은 그야말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750조 불법행위라든가 741조 부당이득 반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준법률행위, 사무관리 이런 것들도 있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죠. 그래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것이고 의사표시가 한 개이면 우리는 뭘 한다? 그래서 이것을 단독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의사표시가 두 개이면 뭐라고 한다?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개 이상이면 뭐라고 한다? 그것을 우리는 합동행위라고 얘기하죠. 이 합동행위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합동행위의 대표적인 게 사단법인 설립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두 개가 계약이죠. 이 단독행위가 시험에 가끔 나오죠.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죠.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냐? 먼저 뭐가냐?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철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제한 능력자가 법령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취소하고 그 다음에 해제하고 그 다음에 해지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리가 이제 채권자가 하는 면제가 있고 채무자가 하는 상계 같은 것이 있죠. 여기까지만 암기하면 되죠. 이것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없는 것은 뭐가 있다? 유언하고 유증하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점유권을 포기하는 거죠.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이것을 우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특히 중요한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시험에 가까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우리는 다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뭐하고 비교가 되냐? 계약하고 비교가 되죠.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올 수 있냐?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그것은 계약을 묻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의사표시 말로 하는 거죠.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것이고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를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먼저 여러분 기출 패턴을 보면 1번 유언이라든가 법인 설립이라든가 혼인이라든가 어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뭐란다? 요식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요식 우리 이제 법률을 보면
법률행위 방식에는 불요식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요식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불요식이라는 것은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계약 같은 것들은 다 불요식이죠. 그다음에 요식행위라는 것은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특히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 가족법이죠. 이러면 혼인신고라든가 유언이라든가 입양이라든가 파양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출생이라든가 가족법에 관한 것은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서 신고를 해야 받아주죠. 그것을 요식이라고 하고요. 어음이 있죠. 어음을 발행하는 행위도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질권이죠. 그럼 질권 설정이 뭐죠? 전당포에다가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는 거죠. 이러한 질권 설정 같은 경우도 요물성, 반드시 물건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부분 요식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외의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불요식행위인데요. 1번 유언이라든가 법인 설립행위. 그래서 설립행위는 바로 정관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등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혼인은 가족법이죠. 어음행위 이런 것은 요식이고요. 대리권을 수여하죠. 위임장을 준다 이 말이죠. 우리가 대리권을 수여할 때는 반드시 위임장을 수여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불요식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3번은요. 임대차 계약이죠. 이런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임대차 계약이죠.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계약이죠. 계약은 법률 요건이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계약은 법률 요건 원인행위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3번을 보면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4번은요. 법정 해제,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취소, 그 다음에 수권행위의 철회, 그 다음에 임차권 양도의 동의 그래서 해제나 취소나 철회나 동의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취소나 철회나 동의나 취소, 해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그것을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일방 예약이라고 되어 있죠. 이러면 예약이죠.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에요. 우리가 예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음식점 주인하고 나하고 내가 몇 시에 몇 명이 무엇을 먹으러 오겠다 합의가 있어야 예약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계약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청약의 철회,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그 다음에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단독 행위이지만 합의 해제라고 되어 있죠. 이러면 합의 해제 봐봐. 우리가 이걸 비교를 해야 돼요. 계약 해제죠. 계약 해제하고 그 다음에 합의 해제하고 그 다음에 뭐냐 해제 계약하고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계약 해제는 이것은 단독행위예요. 이것은 단독행위고요. 이것은 합의죠. 여기는 계약이죠. 이 두 가지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다 해제란 말이 다 들어있어서 다 똑같을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계약 해제는 오직 계약만 해제를 해요. 그래서 계약만 해제하니까 계약 해제는 단독행위예요. 합의라고 하는 거는 뭐죠? 합의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합의 해제는 해제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합의란 말과 여기 계약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계약이고 이것은 단독행위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죠? 합의 해제는 합의죠. 이것은 계약이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은요. 해지죠. 해지는 뭐죠? 해지. 해지권은 봐봐. 해지는 추인과 철회와 동의와 취소와 해지와 해지죠. 해지를 쭉 보면 이것은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를 쭉 가면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이죠.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문제에 나오는 패턴이란 게 뭐냐? 이런 것들이죠.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럼 계약을 묻는 것이고 다음 중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 상대방 없는 것을 묻는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가면서 물어보죠. 다시 역으로 물어본단 말이죠. 해지는 뭐냐? 해지는 법률의 규정이 아니고 법률행위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7번 착오로 인한 취소권이죠. 취소권은 뭐다? 형성권이죠. 우리가 이제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러면요. 잠깐 이거 설명을 하려면 잠깐 지워야 되니까요.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성권은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죠. 형성권은 뭐냐? 형성권은요. 이것을 일방적 의사표시를 얘기해.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대방의 일방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죠.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니까 의사표시가 한계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단독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멋대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동의를 하거나 유언이라든가 유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채무 면제라든가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단보죠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의사표시죠. 이 의사표시에서 일반적 의사표시 단독회의는 말이죠. 단독회의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형성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8번 한번 보세요.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을 하죠. 이렇게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란다? 법률 요건이고요. 이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냐?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요.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법률의 규정. 그래서 이 여기서 있는 법률 행위죠. 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죠. 의사표시가 몇 개이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뭐가 되냐? 한 개이면 단독, 두 개이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 이렇게 나오져 있는데 또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무슨 요건이냐? 먼저 성립 요건이 있죠. 이렇게 할까요? 성립 요건이 있고 법률 행위가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성립하지 않으면 우린 것을 불성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법률 행위가 성립했다고 하는 것은 매매 계약을 뭘 했다? 체결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법률 행위가 성립하죠. 성립하면 여기서 무슨 요건을 본다? 효력 요건을 보는 것이죠. 효력 요건. 그래서 효력 요건이라는 것은 효력 요건을 모두 다 갖추었다. 그러면 유효이고 효력 요건을 모두 다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이것은 무효.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 취소 이렇게 되는 것이고 특히 성립 요건 있죠. 성립 요건 중에서 일반적 성립 요건과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특별 성립 요건을 우리는 뭐란다? 요식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여기 8번에 보면 법률행위가 법률 효력 요건 즉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것은 무효 아니면 취소가 되는 것이고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9번은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것은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죠.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제출할 때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 서류를 제출할 때 내는 서류에 불과해요. 알겠죠? 그래서 계약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 등기의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 등기 시 제출 요건이다. 이런 말이죠. 자 10번은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조건의 성취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여기 이 10번의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민법 총칙 전체가 법률행위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여기서 보면 원래 조건과 기한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 민법 총칙 맨 마지막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왜 그럼 여기가 처음 시작할 때 민법 총칙에 관한 지문들이 여기에 나와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간단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체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종합적인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문제의 유형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조건기한이 민법 총칙의 맨 마지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총칙의 제일 처음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럼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 조건은요 2월 1일이고 여기 4월 1일이다. 그러면 정지 조건은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이 말이죠.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럼 아직 시험에 합격을 못했어. 합격을 못했어? 그럼 차를 사줘 안 사줘? 안 사주죠. 뭘 해야 된다? 조건이 성취가 돼야죠. 뭘 해야 된다? 시험에 합격을 해야죠. 합격을 해야 차를 사주죠. 효력이 뭐란다? 발생하죠.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그것은요.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정지 조건이죠.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러면 시험에 합격을 했다. 합격을 했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냐? 차를 사달라고 할 사람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조건 성취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합격을 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고
11번은요. 정지조건부 법령에서 조건과 기한은 특별 효력 요건에 해당하죠.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이고 12번은요. 대리권에 있어서 대리에서 대리권의 존재, 법률 행위 내용의 적법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관할 관청의 허가, 그다음에 법률 행위의 이런 것들은 다 효력 발생 요건이죠. 우리는 이제 나중에 이제 법령의 성립 요건이 있고, 그다음에 효력 요건이 있잖아요. 효력 요건 중에서도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 특별 효력 요건에 뭐가 있다? 대리권이 존재할 것, 토지 거래 허가가 있을 것, 그다음에 조건하고 기한. 이것이 이제 특별 효력 요건이고요. 일반적 효력 요건에서는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뭐란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리권, 적법성,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이런 것들은 효력 요건이다, 이런 말이고. 자, 그러면 13번은요.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킨다. 이것을 비출연이라고 그래. 여러분, 출연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재산을 이 건물을 내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장학재단을요. 그러면 갑이 재산을 내놓죠. 그러면 갑의 재산은 다운되고요. 재단 법인은 재산이 업되죠. 자신의 재산은 다운되고 상대방 재산을 업되는 것을 출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연행위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뭐라고 나왔다? 타인의 재산은 증가시키지 않고 자기 것만 다운이 됐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출연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연행위는 자신의 재산은 다운되고 상대방의 재산은 업되는 것을 출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